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여야는 양보 없는 대격돌을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낙마 1순위 후보자를 꼽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방어막을 펴면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25일에서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이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로 시작되는 이 청문 정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172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부결시킬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다수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만약에 부결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산 형성 과정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짚어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를 지낸 이후에 소위 로펌에서 이제 받은 금액 그거 가지고 18억 정도 되죠. 예.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그 법무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총리 후보자를 지낸 분으로서 받은 그 보수가 그렇게 우리 국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뭐 굉장히 큰 보수긴 하지만, 우리 통상의 고위공직자들 출신이 대형 로펌에 가서 받는 그 보수에 뭐 비교한다면, 또 역할에 비교한다면 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청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딱히 부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내고 현재 대형 로펌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아마 그것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형평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문제들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인의 재산 형성 관련해서 이제 12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인데,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를 한 거, 또 부인의 소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이제 상속을 받은 거, 그거 빼고는 그림 판매를 통해서 한 1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인이 화가로서 남편이 공직에 있을 때는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아마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일 의원께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크게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 민주당이 반대를 했을 때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부를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가장 먼저 청문회를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청문 대상이죠. 아시겠지만은 국무총리가 내각의 국무위원들을 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만약에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면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제청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죠. 더구나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지만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요소야 될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이제 안정적인 국정 출범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이제 정부의 출범이기 때문에 이 국회 인준 과정을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후보자를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를 한 거죠. 더구나 이제 호남 그리고 이제 경제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해서 결국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공직으로 컴백하는 그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예. 그럼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냐? 만약에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좀 맞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치열한 현미경 검증 그리고 또 송곳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발목 잡기 그런 역풍에 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청문회에서 어떤 반전의 요소들이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1순위 낙마자로 꼽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오히려 좀 한동훈 후보자의 뭐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도 있다.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결격 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벌써 민주당은 암덩어리 운운하면서 잘라내야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의 현재는 억지 논리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 오죽하면 지금 괜히 청문회장에서 이 청문을 하다가 소위 민주당이 정치 공세성 어떤 공격성 발언을 할 경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걸 받아치게 된다면 정말 한동훈 후보자 체급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벌써 우리 이 일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민주당이 키워줘서 결국은 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성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임대를 줬을 때 전세를 줬는데 전세 자금을 좀 40% 이상 받았다는 이건데 그거는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고요.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자천성 인사를 한 4번이나 겪었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도 당하고 그 독직 폭행한 검사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칠게 나올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한동훈 후보자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받아칠 경우에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위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전 의원 말씀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한동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현재 민주당 관련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전직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법무부 현 장관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그 적대적 감정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도 지금 이제 당선인이 특수통 출신이고 또 이 오른팔
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면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검찰을 직할 통치 체제로 해서 결국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결격 사유가 없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본인이 수사 대상일 때 지금 이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범죄와 관련된 것이 본인이 한결 한 점도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협조해야 되는데 휴대폰 비번을 끝까지 협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과연 정의를 실현되는 그런 법무장관이 된다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본인이 공수처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검찰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좀 결격 사유로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전세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무려 한 43%나 인상을 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5%만 정확하게 임대차 법에 의해서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이게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고위공직자가 또 사퇴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청문회의 좀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전국에서 큰 대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번 인수위 내각 인선 중에 가장 논란이 된 후보자는 아무래도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녀의 입시에 관련해서 아빠 찬스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쯤에 이 의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좀 주목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당선인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그 2시 회견 내용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2시 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글쎄요,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 후에 국민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 국민들의 생각을 이제 경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과 이 범법의 어떤 사실관계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눈높이에 있어서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국민의 이 판단을 보고 또 후보자 자신이 어떤 결심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시 이 회견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상식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후보자와 가까운 분들이 소위 평가를 하는데 뭐 만점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녀가 비록 만점을 받을 만한 훌륭한 그런 아마 구술 점수를 구술 과정에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공정과 상식, 정의의 잣대가 저는 다들 엄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내로남불 이런 지적이나 소리를 저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시 회견 내용을 좀 지켜보고 국민 아마 여론이 좀 형성될 거고요. 또 언론도 그에 대해서 아마 이 각종 보도를 통해서 언론의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혹을 좀 해소하고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진 사퇴 관련한 보도에 또 오보라고도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일단 오후 2시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자진 사퇴한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게 너무 여론에 지금 영향이 좋지 않다. 이대로 하면 지방선거 좀 어렵다. 그래서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 부분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쭉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호영 후보자가 아니다. 나는 자진 사퇴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가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한 설명의 자리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2시의 기자회견도 제가 볼 때는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부정의 팩트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최근에 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완주를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저는 상당히 좀 확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또 병역 의혹이 다 지금 연루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도 그렇고 또 자신의 아들도 그렇고 다 지금 경북대학교 의대에 학사 편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한 명도 어려운데 2명이나 더구나 그때 당시에 이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이었고 지금 이제 원장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 부분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면접 시험에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지었는데 딸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그 면접관이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불법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현역으로 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 지나서 다시 이제 4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바로 경북대 의대병원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후보자가 또 진료처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혹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청문 전략에 따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자진 사퇴하는 게 좋다 그러면 결국 자진 사퇴 시킬 것이고 아니다. 18개 부처 장관 중에 누군가는 결국은 총대를 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좀 길게 끌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이런 굉장히 거부감을 통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사실 이번 인사를 관련해서 좀 자체적으로 검증팀도 가동을 하고 역대 가장 높은 검증을 벌였다 자신을 했는데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면서 부실 논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후보자를 냈는데 후보자의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논란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지금 인수위 내부에 있는 검증팀이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그 청와대가 검증을 하는 거는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각 기관들로부터 이 받을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검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이나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검증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이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저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 이제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계기로 인사청문 검증을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검증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후보자는 인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실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제 검증팀에서 예. 책임을 뭐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번 인수위의 그런 검증 경험을 계기로 부족했던 걸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네. 예.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부실 검증의 문제는 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증을 하면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검증을 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좀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5대 인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 문제 또 음주 문제 가지고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하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인수위 같은 경우는 인수위법 개정에 따라서요. 201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인사기록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보완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기 하루 전에야 본인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녀 비리 문제 또 의혹 그리고 또 병역 의혹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하루 만에 그러면 검증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증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부실 검증이 돼가지고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 그럼 특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이라고 40년 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 당선인에 가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주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에서 검증하는 기준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그런 기준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뭐 범법을 했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도덕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부실 검증 이야기까지 지금 듣게 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인사기록 카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확인하는 과정은 각 정부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잘 안 된다면 검증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5월 10일 출범하기 전에 강요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팀은 나름 열심히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에 이목이 많이 좀 쏠릴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아빠 찬스 그러면서 뭐 조국 사태 시즌2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당일날 그런 것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왜 검찰이 자신의 사례와 같이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적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하고 예. 지금의 상황하고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또는 공직자라든지 또는 뭐 방위사람이든지 대형 참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중잣대 아니냐 나에 대해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왜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등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쓸 때까지 그때 수사 안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발이 진행이 되고 법무부 장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취임한 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 수사를 안 하냐. 그것도 검찰이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지금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2시에 그 설명이 아마 있을 거고 그 설명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만약에
소위 부정의 의혹이 있다면 예. 아마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할 겁니다. 그 고발이 이루어진 뒤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런 입장이니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아마 수사 들어가는 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지금 민주당이 뭐 검수완박 논의는 이어지겠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수사기관이든 제대로 예, 수사하도록 놔둬야지 감정풀이식으로 검찰 이제는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검찰은 허수아비로 만든 이런 검수완박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정의당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기 팩트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제가 잠깐만 예, 예. 첨언을 하면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돼서야 수사를 들어갔다라는 것은 팩트하고 좀 안 맞고요. 예,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직전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권을 침탈하느냐, 대통령의 임사권을 침탈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오전에 갈등과 분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사퇴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남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오죽하면 현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지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저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네. 검찰이 2,100명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그 검사들을 할 일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이 법안, 이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은 왜 지금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에 물러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 국민들 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본인들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검찰을 쥐락펴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와 관련된 권력형 범죄는 덮고 소위 야당 관련은 탈탈 털었던 이런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권력의 압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있는 범죄를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권력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실컷 권력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에게 독이 되는 건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반발하는 목소리들도 물론 있지만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동향까지 살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의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은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역풍에 직면해서 그러니까요. 지방선거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의 1번의 문제인지 민생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은 결국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172명 전원의 공동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입법 추진 쪽으로 지금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는 역풍에 좀 휘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 지금 해외에 지금 순방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협조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4월 말 이전에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뭐 사의와 관련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 후배들만 생각한다면은 또는 검찰만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여기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입장에서는 검찰사의 불명예 기록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설령 나중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활동할 때도 검찰 뭐 후배들 사이에서 본인이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담겨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지금 이제 검찰의 독립 그리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의 임기제를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도중에 직을 던지고 나왔고 또 지금 이제 김호수 후임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독립과 중립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이 6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도 뭐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패배하기도 했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라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22.4%, 송영길 전 대표가 20.3%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은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더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그 서울시장 후보에게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민주당이 지금 서울과 관련해서 전략 지역구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지금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왜냐? 경선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이 반대를 하고 또 당내 뭐 586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도 이거는 좀 명분이 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가 다시 또 지방선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나온다는 것이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략 지역구로 결정해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누구냐? 물론 그런 맥락에서 박주민 의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뉴페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당내 중량급인 인사를 선택한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고초려가 아니라 뭐 10고초려도 나는 안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들리는 얘기로는 추대 형식으로 전략 공천을 하면 나갈 용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8월에 전당대회에서 또 이낙연계가 당권을 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결국 핵심 변수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과연 동의해 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로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두 분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마지막 숙제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번 6일 지방선거 뭐 윤심, 명심, 박심까지 좀 동원이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구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다 또 홍준표 의원까지 3파전이 좀 구도로 가는 와중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까지 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입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그것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재원 전 의원이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내일까지 좀 이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타결하자. 그리고 단일화 방식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근데 유영하 변호사 입장이 어떤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대구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가 된다면 시너지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김재원 전 의원도 친박계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홍준표 지금 의원과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다만 단일화 성사 여부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만약에 그분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사실은 이제 정치를 더 하기 어려운 측면이 되고 8월에 당대표도 넘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배종규 교수님 짧게 한 말씀 하시겠다고. 네. 제가 볼 땐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최대 변수는 김재원 그리고 유영하 두 사람의 단일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단순 여론조사 보면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성사할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홍준표 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시너지 효과까지 붙는다면 저는 두 사람의 단일화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박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워가 어느 정도 발휘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힘이 또 어느 정도 발휘할지 이 세 가지가 핵심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